자, 이제 현대사를 끝나고 다시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재정비하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서구의 침략을 막아대다, 이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의 마지막 파트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194페이지부터 들어주면 잘 되겠습니다. 먼저 19세기 동아시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청나라, 일본, 조선 세 개의 나라의 상황을 보면 청나라는 두 차례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베이징이 함락이 되면서 베이징 조약이 맺어짐에 따라 많은 이권들이 이제 유럽 열강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때 이제 러시아가 연해주를 공식적으로 획득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과 이제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대외적 위기가 이제 고조되게 된다. 일본은 미국 페리 제국에 의해 가나가와 조약을 맺은 이후에 계약을 이루어지다가 이제 메이지 천황 때 메이지 유신으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상황을 보면 요 이양선이라고 하는 배가 우리나라 이제 근해에 출몰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양선이 무엇이냐? 모양이 다른 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교역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천주교의 포교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정조가 이제 1800년에 상황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세도 정치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전에는 하나의 분당이 권력을 잡는 일당 전제화라면, 이때는 일문 전제화 또는 일문 독재화라고 하죠. 하나의 가문이 아예 권력을 다 잡아버리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 중앙의 정치가 좀 어지러우니까 지방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삼정의 문란이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황고 이렇게 막 문란함에 따라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도 여기서 보이기도 하고, 다음에 이에 따라 많은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주 농민 봉기 등등 이런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다음에 천주교 동학이 급속도로 우리나라 안에 확산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동아시아의 상황을 봤는데 청나라와 일본의 상황을 그냥 요약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의 집권기, 이런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 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평가가 많이 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본명은 이하응이라고 해서 이하응, 몰락한 왕족의 후손인데, 옛날에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쇄국 정책, 나라를 장갔다 이런 거에 따라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쇄국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쇄국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발전하는 속도가 더뎌졌다, 이렇게 욕을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쇄국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통해서 산거리를 하고 수교, 관계를 맺는 이런 걸 거부했다.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이 이항은, 흥선대원군은 일단 아까 설명했듯이 그냥 몰락한 왕족의 후손이었는데, 당시에 세도가들이 권력을 독점을 하니까 세도가들은 좀 띨빵한, 좀 멍청한 그런 쪽, 아니면 조금 약한 그런 왕족을 끌어들여다가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또 강화도령 철종이 철종은 나무 베고 농사 짓다가 갑자기 왕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왕이 허수아비여야지 이런 세도 가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정권을 이제 여러 가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힘이 약한 그런 왕족을 찾아서 왕을 세웠지만, 뒤에 반면에 좀 똑똑한 좀 또 강한 왕의 기질이 보이는 왕족들은 영본죄를 씌워가지고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흥선대원군도 똑똑한 그런 왕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기가 아직 권력을 찾기 전에 이런 똑똑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자기도 영본죄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일단은 건달, 거의 불량배 그런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별명이 궁도령 아니면 상갓집 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이 흥선대원군이 뭐 도박을 합니다. 뭐 평민이나 천민이랑 도박을 하다가 이런 그런 사람들과 주먹 다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런 세도 가문의 잔치집에 가서 숟가락 들고 가가지고 뒤에서 맨 끝자리 매일 제일 낮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막 간다든지 이런 양반들의 일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모습이 이때 보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시꺼먼 또 이런 손톱, 발톱을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량배 행세를 하다가 당시 친정황후 조대비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몰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철종이 당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왕위를 잃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 다음 왕의 그 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당시 대비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흥선대원군 얘기를 하면서 당시 내 아들, 둘째 아들 명복이를 왕에 세워달라. 그러면 이제 대비께서 섭정을 하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당시 요 조씨, 신정왕후 조씨도 조대비도 이제 풍량 조씨 가문이었는데 안동 김씨 세력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안동 김씨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쫙 숨기고 있다가 이제 철종이 결국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되자 이제 당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12세의 12세 이명복이 결국 왕이 되고 고종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몸속에 숨겨놨던 손톱 발톱을 탁 꺼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이런 정책, 정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63년도에 고종이 즉위했으면 고종의 정책, 뭐 고종의 집권기 시절, 고종시대라고 하지 않고 이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그 이전에 수많은 대원군들이 있었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좀 강력했기 때문에 이런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주는 그런 칭호였거든요. 대원군이. 그래서 흥선군이 대원군을 추가해서 흥선대원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보면 먼저 이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나중에는 폐지까지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비변사는 이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구였기 때문에 비변사를 약화시킴으로써 비변사의 정치 기능은 다시 의정부로, 군사의 기능은 상군부를 부활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군부는 태조 때 당시 국무를 담당하는 기구였는데 이제 부활을 되면서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세도가들의 이런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다. 또 하나가 이 경복궁 중건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당시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제 피신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경복궁이 불에 타가지고 거의 소실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왕들이 다시 외란이 끝나고 이제 창덕궁 아니면 창경궁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경복궁이 아직 다시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경복궁을 중건해서 다시 세워서 왕실의 위엄을 세우겠다 이런 흥선대원군의 마음이 여기에 투영되게 되거든요. 근데 궁궐을 세우려면 정말 많은 돈과 또 많은 노동력과 많은 석재, 많은 목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또 제도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당백전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요 당백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한 명이 100명의 값어치를 한다 이 뜻인데 마찬가지 단백전은 일전의 100배 가치를 한다. 즉 이게 백전이다 이런 뜻이 따라 단백전을 발행을 하면서 궁궐을 짓기 위한 이런 자금을 모으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요 고가의 고액의 화폐를 발행을 하니까 당시 시중에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그런 모습도 여기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부금을 이제 받게 되는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다 이런 원납전을 이제 받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양반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나라 사정이 그런데 궁궐은 지어야 되고 이렇게 눈치를 주면 양반은 물면 계좌먹기로 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에서 납부한 게 아니라 저 원한
원망으로 맞불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릴 만큼 양반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 욕을 먹는 그런 모습도 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자금이 마련됐으면 궁궐을 지키기 위한 이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을 강제로 이제 일을 시키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세울 때도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백성들 농사 짓고 막 이제 뭐 글 읽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면 당연히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하나 양반의 묘지림을 이제 벌목을 해요. 벌목. 양반들 묘 주변에 이런 숲이나 소나무 등등을 비워가지고 경복궁에 이런 자재로 들어가게 되니까 양반들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경복궁 궁건 사업이 제 생각에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이 도심 한복판에 이 굉장하고 커다란 궁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관광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크게 관광을 하고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화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시황도 만리장성을 쌓을 때 정말 욕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그 만리장성이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그 랜드마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경복궁 궁관도 많은 사람들의 이런 노여움과 불만을 찾지만 이런 흥선대원군이 그런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 경복궁이 다시 지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걸 다시 복구한다?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설계도도 그렇고, 이 목재는 어떻게, 건물도 어떻게 지어야 되고 했는데, 이 경복궁을 흥선대원군 때 좀 지어놔서 지금도 좀 잘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의 일부를 조금 훼손하거나 없애는 그런 모습이지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간한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도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한다. 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운 법전을 펼쳐요. 새로운 법전. 당시 뭐 대전 회통이나 육전조례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하게 되거든요.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이런 것들을 편찬하게 되는데 영정조 때 시기랑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시대가 좀 지난 만큼 좀 세월이 많이 변해서 생활 풍속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많이 변하게 됐거든요. 변화된 제도와 생활 등등을 다시 새로운 법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런 통치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삼정의 문란이 심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전세와 관련된 그런 군포를 거두는 군정, 그리고 쌀을 빌려주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자를 받는 요 환국이 심했는데 이런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이제 흥선대원군이 칼을 빼들고 이제 정책을 시작합니다. 먼저 요 양전사업. 당시 은결이라고 해서 당시 지주들이 이 땅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농사 짓고 자기가 다 해먹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양전, 토지를 세는 이런 새로운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에 따라 숨겨진 토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세금을 다시 부여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조금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담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군정은 호포제가 무엇이냐? 호 단위로 군포를 거둔다 이 뜻이거든요. 당시 이 군포를 거둔 제도는 장정 한 명당 이제 포를 이제 거두게 돼요. 장정 한 명당 포를. 그러므로 보통 한 가정당 한 2명에서 4명 정도의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포 하나씩 거두게 되면 일반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이 군력에 부담을 못 참아가지고 만약에 도망을 갔다 아니면 이런 모습이었으면 도망갔으면 이웃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그 군포를 거두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런 군포의 부담을 못 참아가지고 노비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국가 재정에 큰 부족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에 따라 호포제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제 장정 한 명당 거두는 포를 이제 가호당 포를 거두게 되죠. 그 쉽게 말해서 다시 양반에게도 포를 거두게 된다. 원래 조선에서는 양반들은 군력을 지지 않습니다. 요새로 따지면 군대가 거지. 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양반이 되려고 막 진짜 온갖 노력을 하거든요. 뭐 공병첩이나 아니면 족보를 사들이는 것도 이런 물론 명예상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런 군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양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호 단위로 이제 포를 거두니까 국가 재정은 확충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양반들에게 좀 많은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양반의 이름으로 포를 거둔 게 아니라 그 집의 머슴의 이름으로 좀 포를 거둔다든지 그런 모습에 따라 이런 군정의 패단을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아니 환곡의 패단, 환곡 패단, 삼정의 분란 중에 이 환곡의 패단이 제일 심했거든요. 당시 환곡에 대한 이자를 국가 재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당이 안 됩니다. 이만큼 환곡의 이자를 걷어와라 이런 것도 있었고, 당시 돈을 주고, 이 공명천이나 이런 돈을 주고 이제 뭐 수령이나 벼슬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 본전 생각에 막 쥐어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 강제로 환곡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낸다든지 그런 모습에 따라 당시 면 단위로, 큰 마을 단위로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환곡을 운영하는 것을 리 단위의 많은 좀 작은 마을 단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환곡의 제도를 운영하는 사천제를 실시함에 따라 이런 환곡의 폐단도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또 하나가 요 서원을 이제 정리하는 서원 철폐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영조 때도 서원을 철폐했지만 이때 한 600, 700개까지 어마어마한 서원들이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이 서원이 남아있는 게 왜 문제인가? 일단은 당시 서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능인서원이 있고 김미서원 있고 옆에 뭐 경북서원 있고 또 하나가 뭐 경신서원 있고 뭐 대륜서원도 있는데 요 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이제 벼슬에 진출하면 끼리끼리 뭉쳐. 우린 능인학파, 우린 경신학파, 우린 오산학파, 대륜학파 이렇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오니까 이게 결국은 분당의 폐단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세도가들이 지들끼리 해먹는 그런 세도 정치의 폐단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분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함으로써 이런 정치적인 문란을 조금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당시 서원은 연세예요, 연세.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서도 큰 피해가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원 주변의 마을들이 좀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나 양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서원 저쪽에 유생이다 라고 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 서원을 이제 전국의 사에서 왕에게 승인받은 47개만 남기고 싹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서원 철폐의 강인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 아까 앞에 말했듯이 욕을 많이 먹지만 영조, 정조도 못한 일들을 흥선대원군이 한 방에 다 헤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나중에 통상수교를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이 더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의 과제가 요 세도 정치를 이제 말소시키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 이항의 역할이 상당히 잘했고 이거 필요했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대대의 정책을 갖다면 이제 대외의 대외 다른 나라와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었는가 보면 첫 번째로 요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니까 프랑스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같이 연합을 해서 저 러시아의 남지를 막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요 교섭이 이제 좀 실패하게 되니까 당시 운영궁의 흥선대원군을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당시 천주교가 요 제사를 지내지 않거든요. 요새도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큰 어르신들도 막 뭐라 하시는데 당시 유교적인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크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욕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 병인 바티엘 이름에 따라 선교사들을 이제 처형을 하고 이제 66년부터 71년도까지 많은 8,000명 정도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병인 바티엘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당시 살아남은 이런 선교사가 중국 천진으로 가서 로제 제독에게 조선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걸 구실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강화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강화도일까? 우리나라 서울로 들어가기 위한 이곳이 수문이기 때문에 요 강화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종족 산성에서 양원수, 그다음에 문수 산성인 한성근이 활약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외규장각의 의궤가 이제 프랑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온갖 세계의 약탈 문화재들이
다 있거든요. 뭐 맞아요, 뭐 오벨리스크라든지 온갖 걸 다 있는데 당시 프랑스는 이런 의궤를 가져가. 의궤가 뭐냐? 당시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잔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온 그림이나 글로 정리해온 그런 책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감으로써 자기를 문화적으로 삼는 모습이 있거든요. 당시 정조가 혹시 임진왜란처럼 규장각이라든지 이런 중요 도서 보관 건물들이 타버리면 그런 복구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안전한 강화도에다가 외 규장각을 짓고 거의 의궤 등등의 책들을 보관했는데 여기서 프랑스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최근 2010년도쯤에 이제 5년간 이제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5년간 이제 계속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긴 했거든요. 어쨌든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익량도 전에 요 66년에 요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그것이 제너럴 셔먼호가 미국 선선인데 물론 대다수가 중국, 필리핀의 선원이었지만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 이제 교섭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라라고 당시 통상 수교했다가는 그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자면 이들이 안 나가고 뭐 계속 뻐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는 물과 식량을 제공해준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과 식량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이들이 대포를 쏜다든지 뭐 총을 쏜다든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니면 뭐 군대의 어느 장소를 아니면 사람을 군인을 납치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민심이 급속도로 안 좋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대동강물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 8월달에 이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 장맛비가 이제 막 쌓여 있어가지고 이들이 시원하게 들어왔지만 대동강에 장맛비에 따른 이런 대동강물이 빠지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모든 모래에 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의 모험에 따라 또 대포를 쓰고 총을 쓰고 하는 그것을 모습 보니까 다시 불에다가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제너럴 셔먼으로 화공법으로 쫙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되게 평양 사람들에게 죽고 하는 당시 승무원 24명 중에 전원이 이때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5년 뒤에 요 신미양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을 보면 1861년부터 65년까지 이제 노예 제도를 두고 미국의 남과 북이 이제 대립을 하는 미국 남북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60년이면 이 전쟁이 끝난 직후였거든요. 이런 전후 복구 사업이 바빴기 때문에 5년 동안 끌다가 5년 전에 이 일에 구실을 들어가지고 전후 복구 사업이 끝나자 신민양요로 이제 강화도 이제 들어오게 돼서 방송국에서 어제연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들을 막다가 사망을 하게 되지만 좀 물리치게 된다.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요 신민영역 전쟁 장면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때 어제연 장군기라고 해서 장소 숫자 커다란 깃발이 있거든요. 이때 미국에 의해서 약탈당했다가 최근에 좀 불안전하지만 장군기가 2007년도에 다시 반환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신민양전에 요 오페르트 요 도굴 사건 68년도에 당시 독일인 오페르트가 66년도에 와가지고 교섭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교섭이 거부당하게 되자 당시 충청도 예산에 들어가지고 당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요 남영군의 묘를 이제 도굴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남영군의 시신을 가지고 뭐 상거리에 협상을 한다든지 보물을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하에 남영군의 묘를 파다가 묘가 너무 단단해. 너무 잘 짜져 있어. 결국은 도굴을 실패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런 흥선대원군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자 이런 홍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양요를 끝나고 나서 요 척화비를 이제 건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양이 세력들과 화의를 하자는 것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런 것에 따라 전국에 71년도 이후에 척화비가 전국에 건립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의 읽기 자료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이제 199페이지까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에서 한국사는 이 영상이 마지막일 겁니다. 고2는 고3 올라가면 한국사 수업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고1에서 이제 한국사 정규 수업은 종결되거든요. 물론 보충 수업, 방과후 수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영상 성실하게 들어준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라든지 어쨌든 영상 또 열심히 들어준 학생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영상 마치고 정규 수업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들어준 우리 능인고 예능인 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